그 다음에 이제 글의 진술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자, 글을 쓰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설명. 자, 두 번째는 논증. 세 번째는 서사. 네 번째는 묘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글에는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죠? 글에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어요. 내용은 이제 주제가 되겠고, 형식은 이제 전달 방식이겠지. 전달 방식.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맥루한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메시지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내용. 근데 이 메시지만큼 중요한 게 미디어, 그러니까 형식이죠.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모든 글에는 있다. 그걸 우리는 글의 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그걸 이제 글의 진술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설문에서는 논리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설명문에서는 설명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진술 방식을 썼는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술 방식을 알면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쉽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그치? 그죠?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 봐봐요, 여러분. 예시를 왜 썼다고? 예시를? 예를 들어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왜 설명했다고?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할 때는 그만큼 형식, 진술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 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용되는 형식, 즉 진술 방식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연습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글을 쓸 때도 뭘 고민해야 돼? 주제뿐만 아니라 주제를 어떤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주제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형식 문제입니다. 시에는 시의 내용, 즉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의 형식, 그러니까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해요. 기억나죠, 여러분? 시인이 자신의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시상 전개 방식. 이게 여러분 시인이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인 겁니다. 소설에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 형식이 뭐예요,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소설에는 서술상, 소설이나 그 뭐 수필이나 이런 글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서술상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이 특징이 뭐라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인 겁니다. 주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라고? 형식이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설명입니다. 설명은 대상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방식을 다 설명이라고 하죠. 어떤 대상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을 설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설에 밝을 명을 쓰는 거니까. 설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태적 설명 방식과 동태적 방식이 있어요. 정태적 방식은 시간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야. 시간성을 비고려한다. 반면 동태적 방식은 시간성을 고려하는 방식이죠. 자, 먼저 정태적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시예요, 예시. 사례 예자, 보일 시자야.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예시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뭐 설명했었지, 제가? 자, 예를 들면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자, 늑대 소년은 언어를 배우지 못했어. 지능이 떨어진다. 예시 맞죠, 여러분? 그죠? 맞죠? 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는 걸 예를 들어 설명했잖아. 또 색채어를 많이 아는 아이가 색깔을 더 빨리 인식한다. 맞죠, 여러분? 맞죠? 자, 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나에게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은 언어로서 명명을 한 것이죠. 언어로서 명명을 하니까 꽃이 됐습니다. 꽃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죠? 언어로서 명명을 하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죠, 여러분? 언어가 사고를 지배했다는 얘기죠. 맞죠, 여러분? 자, 4번. 장미는
장미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향기롭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미는 장미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향기롭대요. 자, 이거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아, 여기에 이거구나. 그렇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가요? 적절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죠, 그죠? 그죠? 장미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언어로 명령을 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것과 관계없이도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향기롭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은 언어가 없이 또 충분히 뭐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언어와 관계없이 사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장을 가지고, 이게 주장이고, 주장을 가지고 사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사례를 가지고 주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예시입니다. 사례. 한 팀에게, 한 팀에게 팀별 과업을 줬습니다. 과업. 자, 그리고 보수로, 과업에 대한 보수로 팀별, 자, 팀별로 과업을 주고 그 팀별로 보수를 10,000원씩을 줬어요. 자, A팀은 이 10,000원을 한 사람은 3,000원, 한 사람은 7,000원을 줬어요. B팀은 한 사람은 5,000원, 한 사람도 5,000원을 줬어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4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이 과업을 수행하고 그것에 대하여 받은 대가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적당한 보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기역 3,000원 받은 학생, 받은 친구 당연히 만족하지 못한다. 그죠? 불만족스럽다. 니은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그죠? 근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불만족하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똑같은 과업을 하고 자기는 7,000원 받았으니까 부담스럽다. 자, 디귿, 리을 모두 만족스럽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 사례를 통해서 주장을 추론해 보세요, 여러분. 자, 사례를 통해서 주장을 추론해 보세요. 어떤 주장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한 과업에 대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럽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에 대하여 과중한 대우를 받아도 역시 어떻죠, 여러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죠, 여러분? 자, 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죠? 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만족스럽죠, 그죠? 사람은 누구나 어떤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그죠?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맞죠, 여러분? 이게 이 사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주제야. 그쵸? 많이 받는 것 싫다고 했잖아, 그죠? 부담스럽다. 적게 받는 거 말도 안 된다, 그쵸? 이 사람들은 만족스럽다. 왜? 적어도 내가 상대방과 비교해서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예시라고, 사례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한다. 자, 사례. 이렇게. 알겠어요? 예시. 자, 그 다음은 비교하고 대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대상을 공통점을 맞세워 설명하면 비교, 차이점을 맞세워 설명하면 대조입니다. 예를 들면 참치하고 고등어입니다. 자, 둘 다 즐겨 먹는 생선이다. 둘 다 DHA가 풍부하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비교라고 합니다. 비교. 자, 참치는 원해에서 잡힌다. 고등어는 근해에서 잡는다. 참치는 몸 길이가 3m에서 4m까지 자란다. 고등어는 30cm에서 40cm까지 자란다. 참치는 비싸다. 고등어는 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비교하고 대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봐요, 여러분. 비교나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할 때 단순히 여기 보세요. 단순히 그 대상을 비교하고 대조하잖아? 그러면 그 글의 주제는 참치와 고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동등하게 비교하고 대조했으니까. 자, 근데 꿈과 이상입니다. 자, 꿈과 이상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꿈은 허황한 망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상은 실현 가능한 사실의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자, 필자의 관점과 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관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설명한 그러니까 꿈과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잖아, 그렇지? 그죠? 근데 꿈은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상은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그죠? 허용한 망상이라는 건 이거 부정적 관점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럼 필자의 관점이 두 대상을 공정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이상의 특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특징을 말하려고 꿈을 여러분 뭐 한 것뿐이야? 대조한 것뿐이죠. 그렇죠? 꿈과 다른 이상의 특징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겠습니까? 단순히 이거는 이상과 꿈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상의 특징 혹은 이상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알겠어요? 이 경우는 그냥 단순히 참치와 고등어를 설명하는 것, 참치와 고등어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찾을 때 이렇게 비교와 대조가 사용됐다고 해서 항상 주제가 무엇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필자의 관점과 태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라. 아까 비극을 즐기는 이유. 거기는 비교와 대조가 아니었구나. 대조가 아니었으니까 병렬이었지 그냥. 아까 저기 있었구나 여러분. 집짓기와 인생. 그죠? 집짓기와 인생. 공통점 뭐죠 여러분? 둘 다 뭐가 필요하다? 설계도가 필요하다. 차이점. 집 짓는 것은 누구에게? 전문가에게, 그죠? 맡길 수 있지만 인생은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다. 따라서 인생은 주체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집 짓기와 인생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러분? 이 경우의 주제가 뭐야? 인생의 특징, 그렇죠? 인생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알겠습니까? 아까 중국의 담벼락과 일본의 담벼락. 이 경우는 단순히 중국의 담벼락과 일본의 담벼락을 뭐 한 것뿐이야 여러분? 비교하고 대조한 것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국의 담벼락과 일본의 담벼락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비교와 대조였습니다. 다음 구분과 분류예요. 자, 여러분. 일단 구분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묶는 걸 구분이라고 그래요. 묶는 것. 분류는 작은 걸 큰 것으로 잘못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구분은 나누는 것을 말해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 분류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묶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분과 분류는 이렇게 상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나누거나 묶는 것을 이걸 구별하지 않고 이 두 개를 안 구별해.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그냥 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분류에는 자 나누는 구분과 묶는 분류를 포함시킨다. 알겠어요? 하지만 좁은 의미,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분은 나누는 것, 분류는 묶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문학에는 서정, 서사, 교술, 극이 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조, 시조, 향가, 한시 등을 서정이라고 한다. 이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자 구분과 분류로 나눕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그냥 합해서 분류라고 한다. 그래서 분류의 개념, 어떤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거나 어떤 것을 큰 것으로 묶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정말 중요한 것은 구분과 분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와 분석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 분류는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자에다가 유자가 종류류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종류별로 나누는 걸 분류라고 합니다. 종류. 반면 분석은
나눌 분자에 쪼갤 석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로 쪼개는 것은 분석입니다. 반면 종류별로 나눈 것은 구분입니다. 분석입니다. 분석. 그래서 문학에는 서정서사 교술 극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분류가 확실합니다. 왜? 문학의 종류거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학의 종류입니다. 자, 소설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이런 건 분류가 아닙니다. 나눴어, 그치? 나눴지만 이건 분류가 아니에요. 왜 분류가 아니죠,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종류가 아니라 소설을 이루는 일부입니다. 맞죠,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이 합해져서만 뭘 이루는 거죠? 이 세 개가 합해져야 소설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전체를 그것을 이루는 일부로 쪼개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분석입니다. 자, 소설에는 자, 시대에 따라서 자,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이 있다. 이러면 이건 여러분 이건 자, 분류입니까? 분석입니까?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은 소설의 뭡니까, 여러분? 소설의 뭐예요? 일부입니까? 아니면 소설의 종류입니까? 소설의 종류죠, 종류. 그죠? 종류죠. 아직 명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부라는 것이에요, 일부. 요 일부는요, 여러분, 전체를 이루는 일부일 뿐 그 전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합해져야만 전체를 이룹니다. 그게 분석입니다. 분류는요, 고전소설만으로 우리는 이건 곧 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이 소설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시입니까? 고전소설 소설 아니고 뭐냐고? 시야? 소설이지, 그치? 그죠? 예. 네. 이건 종류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 분석은요, 일부이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이 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윗물이 소설입니까? 아니죠, 그쵸? 아니죠, 여러분? 고전소설은 소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전거를 한번 여러분 분류해 보세요. 자전거를 분류해 봅시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자, 용도에 따라서 산악자전거, 그 다음에 로드용 자전거, 그죠? 그 다음에 뭐 가정용 자전거, 그죠? 이렇게 어린이용 자전거. 이거 분류입니까? 분석입니까? 분류잖아요, 그죠? 자전거를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분석해 봅시다. 자전거를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여러분? 주문하잖아요? 어떻게 와요, 그럼? 부분으로 이렇게 오죠, 그죠? 그죠? 핸들, 안장, 뭐, 그 몸체, 체인, 페달, 동력, 기어, 그쵸, 이렇게. 이거 분석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유추입니다. 유추라고 하기도 하고 비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자, 유추와 비유 같은 건데, 유추와 비유 같은 거야. 근데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빗대어 설명하면 비유라고 그래. 빗대어 설명하면 비유, 빗대어 증명하면 유추. 그래서 증명했으면 유추, 설명했으면 비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두 개를 혼동해서 써요. 그냥 같이 특히 크게 구별하지 않고 써. 비유, 유추 동격으로 쓴다고. 동격으로.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유추는 추리야. 추리. 유사추리의 준말이야. 유사추리. 유사한 것을 바탕으로 추리하는 거야. 이건 유사한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고. 자, 어떤 것을 유사한 것에 빗댄다 여러분? 어떤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거? 어렵습니다. 또 어떤 거? 추상적입니다. 또 어떤 거? 낯섭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려운 것은 어떻게? 그쵸? 어려운 것은 쉬운 것에, 추상적인 것은 어떤 것에? 구체적인 것에, 낯선 것은 익숙한 것으로 빗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증명하거나 설명하면 비유 혹은 유추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잘 성장합니다. 근데 노폐물이 점점 쌓여요. 미생물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미생물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멸합니다. 죽습니다. 처음엔 잘 자라던 미생물이 나중에 이제 노폐물 때문에 죽어요. 자, 지구에 인류가 생활을 합니다. 자, 초기에는 발전하죠, 여러분. 근데 인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인류 환경, 지구 환경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염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쵸? 그죠,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죠? 그럼 이걸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해 보세요. 인류도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사멸할 것이다, 그죠?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이렇게 추론하는 것,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추. 빗대어 설명하면 비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정의입니다. 정의. 말 그대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걸 정의라고 하는데, 개념. 정의를 할 때는 종차와 유개념으로 나누어야 돼요. 반면 지정이 있어요. 지정은 자,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으로 정의하는 걸 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그냥 둘 다 정의라고 써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정의는 종차와 유개념이 있어야 되고, 지정은 무엇은 무엇이다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이고, 자, 지정은 지시하여 정의한다는 뜻이야.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지시, 가리켜서 정의하는 걸 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종차는 뭐고 유개념은 뭐냐? 종차는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만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특징이에요. 구별되는 특징. 유개념은 그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의 상위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인간을 정의해 봅시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해야만 정의의 형식을 갖춘 거죠. 왜냐하면 자,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곧 종차가 됩니다. 맞죠, 여러분?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동물은 뭐가 되는 거야? 인간의 상유개념, 곧 뭐가 되죠? 유개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에는 종차와 유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정은, 자,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한다. 이렇게 해도 정의는 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의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의. 알겠습니까? 사실은 지정이지만, 그죠? 원칙적으로 따지면 얘는 지정입니다. 왜? 종차 유개념의 형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좁은 의미는 지정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정의에 포함을 시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에서 이 종차는 반드시 그 정의하고자 하는 대상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이어야 합니다. 즉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정확한 종차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인간은 숨을 쉬는 자 동물이다. 이러면 바른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쉰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종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종차가 잘못된 종차예요. 또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자, 만약 여기를 생물이다 라고 합시다, 여러분. 물론 맞죠, 그렇죠? 인간은 생물에 속하죠. 하지만 유개념은 바로 상위 개념이어야 합니다. 생물은 인간의 바로 상위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위 상위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너무 막연한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너무 막연한 정의.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태적 방식, 자, 시간성이 비고려되는 정태적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시간성이 고려되는 동태적 방식입니다. 이 동태적 방식은 첫 번째 자,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두 번째 인과가 있습니다. 자, 과정과 인과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설명 방식 중에서 동태적 설명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과정은 뭐냐면, 과정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즉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단계를 설명하면 그건 뭐가 된다? 과정입니다. 과정. 반면 인과는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 왜에 초점을 맞추면 뭐가 된다, 여러분? Y에 초점을 맞추면 그건 뭐가 된다? 인과입니다. 반면 how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뭐라고? 그 과정입니다. 알겠어요? 네. 근데 이 Y에 따른 설명인 인과나 how에 따른 설명인 과정은 모두 이 설명 과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들어가죠, 시간. 단계. 그죠? 어떻게 그 일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단계를 밟아 이루어졌는가. 그 단계와 단계 사이, 절차와 절차 사이에는 시간적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과정과 인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 원인, 그 원인과 결과 사이는 당연히 뭐가 시간적으로 앞섭니까, 여러분? 원인이 시간적으로 앞서고 결과가 시간적으로 뒤잖아, 그렇지? 둘 사이에는 시간성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과정과 인과를 시간성이 들어가 있는 동태적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민주주의가
2019년 현재의 민주주의가 있기까지는 그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민주주의를 이룩하기까지 일정한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신라시대 화백제도에서 시작해서 조선시대 붕당정치도 일종의 민주적인 시스템이고 1960년대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민주화 혁명인 4.19 혁명이 있었고, 그렇죠? 그죠, 여러분? 80년대에는 광주 민주운동이 있었고, 그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19년 지금 오늘날의 현대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스스로 이렇게 쭉 과정, 그렇죠? 이게 과정입니다, 여러분. 라면 뒷면에 보면 라면 여러분 봉지 뒷면에 보세요. 뒷면에 보세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떻게?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어떻게 설명했어요? 과정의 방식으로 설명했죠. 그죠? 예, 물을 350ml 정도 준비한다. 물이 끓면 면을 먼저 넣는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슨 분말 스프를 넣는다. 그리고 이제 액상 스프를 넣는다. 그래, 파 마지막에 끓기 시작하면 뭐죠, 여러분? 파 그다음에 고추, 가진 양념 따위를 더 넣는다. 한 소끔 기다렸다가 먹는다. 이렇게 과정이에요, 이거 과정. 알겠습니까? 자, 지난번 라면은 맛있었는데 이번 라면은 좀 맛이 없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번 라면도 이 과정에 따라 끓였고, 그죠? 이번 라면도 이 과정에 따라 끓였는데 이상하게 이번 라면은 맛이 없다. 그죠? 맛이 없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걸 우리는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증입니다. 자, 논리와 추리해 보시면 나옵니다. 논증. 자, 논증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연역적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귀납적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증법적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 유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논리 또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연역적 방법은 뭐죠, 여러분? 자, 전제가 큽니다. 전제가 커요. 결론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즉, 이런 상황에서 큰 전제가 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큰 전제 속에 포함된 작은 결론은 당연히 뭐겠어요? 아니, 큰 전제가 참이라니까? 그럼 거기에 포함된 작은 결론은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겠죠, 그죠? 이렇게 큰 전제를 가지고 작은 결론을 증명하는 방식, 이런 걸 우리는 연역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가 참이다. 그러면은 철수가 사람입니다. 그럼 철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죽겠죠, 그죠? 그게 연역적 방식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귀납적 방식은 반대입니다. 반대. 즉, 전제가 작습니다. 작은 전제를 가지고 큰 결론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보세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까요? 여러분, 참일 수 있겠죠. 요만큼이 참이면 전체도 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만큼이 참이면 전체가 반드시 참일 수는 없겠죠. 그죠? 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거짓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전제를 가지고 큰 결론을 증명하는 방식, 이걸 귀납적 추리라고 합니다. 자, 옆집 김씨 할아버지, 옆집 김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윗동네 박씨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아랫동네 서씨 아저씨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씨 아저씨 김씨 할아버지 사람인데 돌아가셨다. 박씨 할머니 사람인데 돌아가셨다. 서씨 아저씨 사람인데 돌아가셨다. 그럼 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결론 가지고 여러분 작은 전제 가지고 큰 결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작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접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다 확인하고서 사람은 죽는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 전에 내가 죽어버리는 걸 뭘.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써야 돼요, 여러분? 작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일 것이라고 하는 개연성, 가능성의 바탕을 둔 귀납적 추론을 쓰는 겁니다. 어떤 경우 모든 사례를 다 접해볼 수 없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연역적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귀납적 추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천 중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인천 중구는 10만 명입니다. 6시에 인천 중구 A초등학교의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합니다. 100명을 했더니 A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기역 후보가 60표, 니은 후보가 40표가 나왔습니다. 추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인구가 10만 명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기역 후보가 몇만 명? 6만 명, 그죠? 니은 후보가 몇만 명? 4만 명. 따라서 기역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예측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귀납적 추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전조사 결과가 반드시 실제 결과와 맞습니까?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게 귀납 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사례를 다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다음은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먼저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 다음에 반박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변증법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군복무자
군복무 남성에 대하여 가산점을 주자. 정입니다. 정. 자, 시험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가산점은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다. 안 된다. 뭐죠, 여러분? 반박이죠, 그쵸? 예. 이게 주장이고 반박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두 가지를 합합니다. 자, 군복무 남성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자는 게 주장이죠, 그쵸? 그죠, 여러분? 다만 가산점은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오케이. 어쨌든 혜택을 주자는 건 찬성하지. 자, 그럼 군복무 남성에 대하여 가산점이 아닌 다른 방식의, 그쵸? 예컨대 뭐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시험 볼 때까지 뭐 학원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리한 건 맞잖아, 그치? 그죠?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걸 찬성하잖아. 그것도 찬성 안 해? 그럼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산점을 주는 건 안 된다. 하지만 일정한 혜택은 줘야 한다. 그죠? 그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원비 지원해 준다든지, 응? 학원비 지원, 아니면 이제 뭐 또 군복무를 일정한 학점으로 인정, 그쵸? 군복무 시간을 뭐 학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뭐 9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치? 9학점 인정, 이렇게,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다만 시험에서 공정성이 생명이니까 시험에서만큼은 가산점을 주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어떤 합의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쵸,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반 합의 방식. 무슨 방식? 변증법적 방식. 아까 유추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사. 자, 서사는 문학 시간에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 있어, 인물. 그리고 그 인물과 관계된 사건이 있겠지, 그치? 인물과 관계된 사건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서사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자, 일기, 기행문 다 뭘로 쓰는 거야? 일기, 기행문 다 뭘로 쓰는 거야, 여러분? 전기문 다 소사입니다. 인물 있고 그 인물이 벌인 사건이 있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적인 순서 있고. 묘사는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마치 그 대상을 눈에 보이듯 실감나게 대상을 그려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한다? 묘사라고 합니다. 이런 걸 그래 진술이라고 해. 이해됐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독해의 심화까지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